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퀀텀 신경망 기반의 강화학습 및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화학습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건데요. 강화학습은 기존에 있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액션을 뽑아내는 건데, 액션을 한 번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시퀀셜하게 뽑아내는 겁니다. 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장 자동화 현장에서 로봇 팔들이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이제 걔네들이 저 이제 자동차에 도색을 하는데 색칠을 칠하는 데 있어서 한 번만 쭉 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팔이 움직이면서 이제 자동차의 전면을 다 칠할 수 있도록 트래젝토리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겠죠? 팔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모든 전면을 다 칠하면서 가장 빠르게 그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오른쪽에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도 어떻게 바둑알을 시퀀스를 둬야 우리가 가장 어 우리가 가장 이세돌을 이기면서 돌을 계속 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시퀀스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강화학습의 기본인데요. 뭐 이렇게 시퀀스를 찾아간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큐러닝이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큐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스테이트에 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다른 스테이트로 간다고 하면 이 액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액션 중에서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액션을 취했겠죠? 그러면서 리워드를 받는 건데요. 이렇게 제일 좋은 액션을 취한다는 건 여기서도 이 X 프라임에서 또 제일 좋은 액션을 취할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S라는 공간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해서 그 A라는 액션 가장 좋은 액션일 것이고, 그래서 R이라는 리워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S 프라임이라는 공간을 갈 건데 얘가 또 거기서 제일 좋은 A 프라임이라는 공간 액션을 취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라는 Q 값을 계속 취하면서 진행할 것이라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그런 Q 값을 구하기 위해서 Q 값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재기 함수의 형태를 취할 것이고, 이 재기 함수라는 리커런스는 결국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푼다. 라고 해서 우리는 강화학습은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큐러닝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DP라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걸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나 MDP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런 강화학습은 MDP나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만을 기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스테이트 MDP를 기본으로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뒤로 잠깐 넘어가 보면, 자, 이 뒤로 가면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게 MDP나 마법 디시전 프로세스 푸는 건데, 이렇게 풀면 뭐가 문제냐면, 자, 보시면 요 뒤로 요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 클래시컬한 강화학습은 뭐가 문제냐면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나 큐러닝을 풀면 얘는 옵티멀이에요. 왜냐하면 강화학습을 아니 다이나믹 프로 풀잖아,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즉 동적 계획법을 풀기 때문에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솔루션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동적 계획법을 풀면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재기함수잖아요.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Q 값을 호출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치 스페이스가 매우 큰 환경에서는 이 문제를 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겁니다. 그래서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이다. 즉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솔루션 어프로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알파고를 보면 알파고도 강학습이라고 했으니까 바둑판이 있으면 바둑판의 스테이트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한 수를 둘 때 여기는 바둑판을 안 두거나 바둑알을 두거나 바둑알 둘 때도 흰 돌이거나 검은 돌이거나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바둑알이 없거나 바둑알이 있어도 흰 돌이거나 검은 돌이거나 근데 총 바둑판에 이 알을 두는 포지션의 개수는 19 x 19니까 한 400이라고 합시다. 229 곱하기 20 해서 그 3에 400 쓴 개만큼의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렇게 많은 스테이트의 개수를 다 서치를 하고 문제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큐런이나 MDP 같은 서치 기반의 클래시컬한 강화학습은 옵티마를 개런티한다. 동적 계획법 기반으로. 하지만 너무 많은 서치 스페이스가 있어서 폴리노미얼 타임에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크다면 폴리노미얼 타임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파고를 MDP로 푼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세돌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수를 다 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경망을 가져옵니다. 이거예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 아까 했던 겁니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경망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X에다가 바둑판을 다 집어넣고 Y에다가는 이세돌이 그 바둑판을 보고 했던 모든 수를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파라미터를 찾으면 새로운 바둑판이 들어왔을 때 이세돌처럼 수를 줄 거 아니냐. 그렇게 강학습을 계산해라. 그렇게 액션을 뽑아내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세돌이랑 비슷한 거지 이세돌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분 알파고는 여기서 강화학습을 푸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어떤 바둑판을 집어넣으면 스테이트를 집어넣으면 그 스테이트에 맞는 액션을 뽑아내면 얘는 이세돌이랑 비슷한 애예요. 그럼 얘보다 더 나은 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다가 뭘 달아놓냐면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달아놓습니다. 그럼 이 뒤에서 트리 서치를 해요. 서치를 하면서 요 액션보다 더 나은 리워드를 제공하는 액션이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그 액션을 찾으면 그걸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 이 세돌보다 좀 더 나은 수가 있으면 그 수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서 최상의 솔루션을 찾는 게 이제 방식인데요. 뭐 좀 더 설명하자면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단점이 발견되진 않았었는데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는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아시는 분 기억나시나요? 2016년에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길 때 몇 대 몇으로 이겼나요? 이세돌이 이기지 않았지. 알파고 이겼지. 알파고가 몇 대 몇으로 이겼나요? 그쵸? 그러면 이세돌이 이길 때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나시나요? 몇 불계승을 이겼나요? 몇 집승을 이겼나요? 예, 몇 집승을 이겼나요? 이세돌이? 이세돌이 이겼을 때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 불계승 맞죠? 예, 최원 교수님 맞죠? 불계승을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세돌이 그때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서 이세돌 판을 넣었는데 실수인 거야. 그러면 얘가 이미 학습한 파라미터로 액션을 뽑아내면 그러면 알파고가 해야 될 액션은 실수로 잘못된 판이 들어왔으니까 알파고가 해야 될 액션도 별로 좋지 못한 수예요. 그 알파고가 아니 지금 방금 이세돌이 입력했던 수를 딱 받았더니 어라? 나는 그럼 얘 빈틈을 치고 달려야 되는데 방금 이세돌이 입력한 거는 엉망인 거야. 실수를 했어. 그러면 이세돌이 실수로 둔 판을 입력받으니까 어라 별거 아닌 거 입력받았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세돌이 정말 잘 뒀으면 한 Q 값이 한 500 정도 되는 것에 해당하는 액션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로 그럼 이세돌 만한 액션을 뽑아내면 500짜리인데 거기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면 한 550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이세돌보다 조금씩 조금씩 나은 수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세돌이 삐끗해가지고 잘못된 수를 입력하니까 거기 잘못된 수에 기인한 함수 값을 통해서 그냥 계산해 뽑아낸 값은 한 30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뒤에서 아무리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해서 난리를 쳐도 주어진 시간 내는 한 400밖에 못 보냅니다. 그러면 이세돌이 볼 때 내가 잘못 수를 두면 알파고도 지가 아무리 난리 쳐서 잘해도 얘도 더 잘할 수가 없어. 얘도 한 3, 4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세돌이 잘못해서 앞불사 싶어도 알파고도 더 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파고가 뽑아낸 수는
그 전에 뒀던 이세돌의 스테이트에 기반해서 연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돌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면 이세돌이 불계승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약간 밀당입니다. 밀당. 그쵸? 밀당이 가능해요. 밀당이. 그래서 밀당을 성공한 거죠. 이세돌이 밀당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잘 알았으면, 딥러닝을 알았으면 이세돌이 5대 0으로 이겼을 텐데, 물론 이세돌이 5대 0으로 이겼으면 여러분은 딥러닝이 이렇게 뜨지 않았으니까 이 시간에 딥러닝을 배우지 않았겠죠. 그쵸?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 강학습이라는 것도 알파고 강학습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신경망으로 학습을 한 모델을 갖다 놓고 그 뒤에 더 나은 결과를 뽑고 싶다면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뒤에 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층 신경망을 이 뒤를 보신다면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은 일단 연산이 빨라요. 왜냐하면 학습을 할 때는 시간 많이 걸리지만 실제로 대국을 두는 그 상황에서는 학습이 다 된 모델을 갖다 놓고 인풋을 받으면서 결과만 뽑아내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인퍼런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학습이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 뭐냐면 이 학습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내가 뽑아내는 그 근거가 되는 파라미터가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 학습의 성능이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옵티멀이 아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퀀텀 기반이죠. 즉 퀀텀에서는 어떻게 하냐? 요거를 여기서 심층 신경망 대신 퀀텀 신경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화학습에서 조금만 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우리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워드입니다. 리워드. 우리 누군가가 만약에 저와 똑같이 행동하고 싶다. 김중원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럼 김중원과 똑같은 리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누가 저한테 와서 저 교수님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리워드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의 대답은 나도 몰라. 그렇죠? 제 마음속에 있는 리워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역으로 찾아내야 되죠. 여기 밑에 보시는 겁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 저를 보면서 어떤 상태에서 김중원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래서 어느 상태로 넘어가고 그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디로 넘어가고 이 익스퍼트의 트레젝트를 보면서 역으로 리워드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스탠포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세라의 머신러닝 강의를 하셨던 앤드류 교수님의 박사기 논문이에요. 여러분 앤드류 교수님 많이 알고 있지만 앤드류 교수님 박사 때 무슨 연구했는지 잘 모르시는데 이 연구를 박사 때 하셨어요. 그래서 앤드류 교수님 박사기 논문이 이것이다. 그래서 앤드류 교수님이 강화학습을 하셨고 앤드류 교수님 제자들이 지금 현대 강화학습의 선두주자입니다.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에서 예, 뭐 여러분 뭐 이런 쪽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러닝이라서 모방학습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신경망을 갖다 놓고 데이터셋을 많이 때려박은 다음에 그 데이터셋에 맞게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세들과 똑같이 바둑을 두 개 만들고 싶다? 신경망을 갖다 놓고 바둑판을 다 집어넣고 이세들을 했던 액션을 집어넣으면 이세들과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똑같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신경망 만들어 놓고 스타크래프트의 스크린샷과 액션을 집어넣으면 스타크래프트를 그 프로게임과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밑에 파란색처럼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 즉 전문가가 시연했던 걸 다 집어넣으면서 그 전문가가 했던 것처럼 액션을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설명할 동안에 리워드에 대한 단어는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했죠. 즉 얘는 뭐냐면 너가 그 익스퍼트와 똑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리워드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리워드는 필요 없어. 이거의 이 아이디어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너는 그 사람의 리워드라는 걸 알 필요는 없단다. 알 필요는 없고 리워드를 몰라도 되니까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 신경망을 만들어 다오라고 하면 이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리워드 쉐이핑이라든지 그 강학습 문제 중에서는 리워드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미테이션 러닝의 주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딥마인드에서 이미테이션 러닝 처음 구현했을 때 스타크래프트 예제로 구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예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스테이트로서는 이 미니맵이라 스크린샷을 뜨고 액션은 어떤 부대를 지정해서 어디로 움직이는 이런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트 액션 매핑을 해서 우리가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테이션 러닝을 할 때 우리가 자율주행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에 있으면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밀리미터 센서, 전방에 있는 카메라 센서, 그 다음에 라이다 뭐 이런 거 쓰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하느냐, 휠을 얼마만큼 꺾고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느냐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 모으면 우리가 동일한 스테이스에서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액션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는 어차피 휠을 꺾는 것과 브레이크 밟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액션이 간단하기 때문에 강화 쓰기도 좋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거기에 맞게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여러분 이거는 김중원이 모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가 만약 렌트카라서 동일한 상황에서 사람이 행동했던 게 5천만 국민이 다 다르다라고 하면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동일한 상태에서 액션이 다 달랐으니까 학습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랜덤하게 하나의 값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김중원이라면 동일한 상태에서 굉장히 유사한 행동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 즉 각 한 명의 사람의 그 특정한 행동을 학습하기 위한 알고리즘인 거지 우리가 전범위의 일반화된 행동을 학습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포인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행위인데요. 의사들이 요즘 한참 이제 마약 때문에 난리인데 의사들이 이제 마취를 할 때 사람의 심박수와 그 혈압을 보면서 마취를 할 때 마취약, PPF는 프로포폴, 우유주사고 RFTN, 레미펜타닌을 투입을 하는데 마취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약물을 투입하느냐에 대한 이제 인젝션도 그 저희가 이거 같이 연구를 했던 서울대 의과대학과 함께 했던 연구인데 걔네들이 얼마만큼 투약하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4년치 수술 정보를 뭐 IRB 인증을 통해서 받아서 그걸 통해서 실제 투약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고요. 이건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취약이라는 게 사람의 몸 이게 투약하자마자 바로 사람이 마취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죠. 딜레이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람이 변화하는 걸 좀 기다려줘야 되고 그 변화하는 속도는 사람의 성별, 몸무게, 나이 등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약물 독성 확산 모델이라 부르는 PKPD 모델을 깔아놓고 거기에 맞게 딜레이드를 예측을 하면서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하이라키컬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조금 더 어려운 알고리즘을 썼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랜지션 뉴럴넷에 실려서 뭐 잘 되긴 했는데 한 3, 4년 고생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이게 좀 중요한데요. 나중에도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 이거는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뭐냐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흡사 동네 이제 어린이들 축구처럼 되는데,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 협력이 되지 않으면, 공이 날아가면, 공을 한번 발로 차보려고 그냥 초등학생 축구처럼 뒤만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에이전트의 특징은 뭐냐면, 주된 주안점은 뭐냐면, 서로 코오퍼레이션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정보를 섞을 수 있느냐? 가장 쉬운 건 단일 뉴럴넷에서 갖다 놓고 거기다 다 때려 박으면 걔네들끼리 연산하면서 정보가 섞인다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전트 1과 에이전트 2가 있으면 가운데 있는 DQN이라는 DQ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뉴럴넷에 정보를 넣어주고 하나의 뉴럴넷으로 학습을 한다가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어떻게 이게 순차적으로 정보가 섞이는지는 이거 애니메이션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1번 에이전트는 자기가 있으면 이 주황색의 자기 자신 1번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2, 3, 4번은 이 녹색의 커뮤니케이션 배리어블을 두고 2, 3, 4를 평균을 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건데 걔네 두 개를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2도 2를 제외한 나머지들, 3도 3을 제외한 나머지들, 4도 4를 제외한 나머지들 가지고 평균을 내고요. 그래서 나와 그 커뮤니케이션 베리어블을 액티베이션 얻고 그 다음에 히든에로 넘겨줍니다. 그럼 매번 히든에를 넘어갈 때마다 나는 내가 아닌 나머지들의 평균을 계속 섞어주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섞어주면서 가니까 계속 코어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 정보 교류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가정이 뭐냐면 서로 다 동등하다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나머지들이 다 동등하니까 그 관계를 계속 섞어준 것이고 만약에 동등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1과 2의 관계가 더 강하고 1과 3의 관계는 더 약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그래프의 관계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또 두 번째로 웨이트로서 가중치를 학습한다면 어텐션 모델을 두 번 써서 학습하는 구조도 G2A 넷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건 좀 더 고급 알고리즘인데요. 이렇게 좀 더 복잡할수록 수렴이 좀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드 어텐션, 소프트 어텐션이라는 이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드 어텐션으로서는 그래프 관계를 규명하고 소프트 어텐션으로서는 그들 간의 웨이트 값을 규명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은 이런 다양한 그래프 구조로서 우리 관계를 멀티에이전트 관계를 규명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해보면요. 예전에 중앙대학교 최대현 교수님과 했던 연구인데 이런 전기자동차 충전 문제에서도 각각의 충전기가 에이전트라고 할 때 이 자동차들이 충전을 받으러 들어올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할당해주고 전기 에너지가 모자르면 외부의 유틸리티 컴퍼니로서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래야 최대한 에너지의 페이먼트, 지불 비용을 아끼면서 우리가 원활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푼 게 바로 2022년에 나왔던 논문이 되겠고요. 그런 충전 문제와 동일하지만 UAV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가 자의에 의해서 충전소가 오는 게 아니라 스케줄링 팔러스에서 엮이면서 우리가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를 풀었던 게 2021년에 트랜잭션 비큐라 테크놀로지에 나왔던 논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 여러 개의 UAV가 동시에 돌아다니면서 서베일런스를 한다. 즉 어떤 일정 네트워크 지역을 모니터링 한다고 할 때 얘네들이 코오퍼레이션 하면서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각각 넓게 퍼지면서 최대로 넓은 환경에서 서베일런스를 하게 만드는 연구가 작년 10월에 실렸던 트랜잭션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멀티 에이전트 강학습을 사용한 연구 결과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퍼블리케이션 돼서 이제 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드론 택시가 이제 하늘 날아다니는 택시가 있는데 사람들을 이제 나르면서 실어 다니는데요. 내가 어떤 승객을 나르고 어떤 승객을 내릴 것인가를 내가 지금 내 택시에 타고 있는 환자래 승객들의 가고 싶어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 내가 나를 타고 싶어하는 승객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성과 코사인 시뮬러티를 비교를 했을 때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태우고 아니면 로딩하고 테이크오프하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분산 최적화를 하는 게 왼쪽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코오퍼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몰려다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승객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었던 게 이제 2021년 3월에 저희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강학습 알고리즘 많이 설계했는데요. 이걸 이제 퀀텀 기반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이제 신경망인데요. 이걸 퀀텀 기반으로 바꾸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패스트 트레이닝 가능합니다. 빠르게 학습 가능하죠. 그 점이 장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요. 이 그림은 저희가 올해 억셉된 IEEE 커뮤니케이션 매거진 논문에 억셉이 됐어요. 이 논문은 저희 연구실에서 이번 8월에 졸업한 박수현 박사가 일저자고 그리고 저기 아주대학교 정소희 교수님이 이런 UAV나 오토노머스 모빌리티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소희 교수님께서도 일부 참여해서 연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도 역시 커뮤니케이션 매거진에 있는 논문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 연구실 백한결 박사가 이제 참여했던 CIKM이라는 타 컨퍼런스에 실렸던 논문에서 이제 디멘션 리덕션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연구가 있어서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퀀텀 큐빅 상태들이 슈퍼포지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저먼트로 한 방에 우리가 스케줄링 벡터를 구할 수 있다면 이제 2의 16승, 여기 16개니까 2의 16승계의 그 조합으로 우리가 스케줄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첩되어 있는 큐빅 상태에서 한 번에 우리가 스케줄링 벡터를 구할 수 있으니까 16개의 경우가 될 것이고, 따라서 로그 스케일로 액션 디멘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두 번째 퀀텀 AI 이득인 스케일러빌리티, 하이 스케일러빌리티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이 두 가지의 큰 이득이 있다라는 게 이제 퀀텀 기반의 강화학습을 사용했을 때의 이득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득이 있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이 액션 디멘션 2라는 건 뭘 의미하죠? 2의 1승이죠. 이건 뭐냐면 액션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스케줄링을 할까 말까. 0이 되나 1이 0이어야 되나 1이 돼야 되나 스케줄링을 할까 말까입니다. 액션 디멘션 16은 뭘 의미하죠? 2의 4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죠? 4개의 액션이 있을 때 0과 1이 판단해야 될 게 4가지 있다는 소리예요. 자, 65,536은 2의 16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요 왼쪽 두 개는 액션 디멘션이 아직 크지 않아요. 네 개 중에 하나 스케줄링 하는 거잖아요. 많아봤자. 그럴 때에는 파란색이 제일 좋네요. 성능이. 그쵸? 리워드 값이. 파란색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컴넷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강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퀀텀을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빨간색이 퀀텀이거든요. 빨간색이 약간 성능이 낮아요. 0.96, 0.77. 그러면 퀀텀이 성능이 낮잖아요. 왜 낮을까요? 왜 낮냐면 아까 스테이트 인코딩 하면서 압축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성능이 낮아져.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퀀텀이 성능이 낮잖아.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성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퀀텀 쓰면 무조건 성능이 좋아. 다 거짓말입니다. 그쵸? 거짓말이에요. 퀀텀 쓰면 성능이 좋아. 거짓말이에요. 그 뭐냐면 저렇게 우리가 클래시컬한 알고리즘을 풀 수 있는 경우는 클래시컬하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근데 퀀텀이 가지는 의미는 물론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저 제일 오른쪽이에요. 보세요. 액션 디멘션이 2의 16까지 가버리면 클래시컬한 알고리즘은 이렇게 약간 성능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붕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셨습니까? 저도 연구실 학생들 한 거 보면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한들
에이전트 개수 8개 이상 넘어, 여기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이전트 개수 8개 이상 넘어가면 일단 수렴이 안 돼요. 저는 멀티 에이전트 논문 쓰는데 막 그 뭐 컨퍼런스 보면 저는 통신 기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 박사도 통신에서 했기 때문에 뭐 ICC 글로벌 자주 보는데 ICC 글로벌 하면 그래도 제 시그니처 컨퍼런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에이전트 개수 막 25개 썼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수렴 됩니까? 안 돼, 안 돼. 이해 그러니까 멀티에이전트 강화학습을 했을 때 8개 이상 쓰면 수렴된다는 걸 전 잘 믿을 수 없겠어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붕괴가 돼버려 원래 성능이. 근데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어. 왜냐? 로그 스케일로 다운시켜버리잖아 바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퀀텀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클래시컬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클래시컬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퀀텀은 뭐 7, 80%의 성능은 우리는 얻을 수는 있어.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심지어 액션 디멘션이 굉장히 큰 최근에 나오는 많은 주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이 전혀 수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퀀텀은 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퀀텀을 가지는 스케일러비티는 이런 의미의 스케일러비티예요. 모든 문제에서 다 하이 스케일러비티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고전적으로 풀 수 있던 문제는 고전적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고전적으로 풀 수 없다고 밝혀지는 문제에서는 퀀텀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퀀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문제 안 풀고 놔둘 건가요? 나중에 저런 문제 더 많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퀀텀은 뭐랄까 보완제가 아니라 아니 뭐 보완제 됐어요. 그런 어려운 말은 제가 잘 몰랐어. 제가 국어가 딸려서 퀀텀은 저렇게 올마이티 솔루션이고 기존에 있던 모든 딥러닝 알고리즘을 대체해서 성능을 조금씩 다 성능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 퀀텀은 제가 볼 때에는 클래식한 알고리즘을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게 냅두고요. 하지만 굉장히 액션 디멘션이 높거나 에이전트가 많거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존 알고리즘을 정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박수현 박사가 최근에 그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매거진에 낸 논문인데요. 지금 현재 리뷰 중에 있습니다. 리뷰 중에 있는 논문인데, 솔직히 퀀텀 AI라는 분야 우리나라에서 이중구 교수님, 칼스 이중구 교수님 하시는데, 칼스 이중구 교수님은 학생이 많으니까 거기는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금호공대 신수용 교수님도 이제 뉴럴넷 기반으로 많이 하셨는데 좋은 논문도 몇 편 쓰셨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IoT 저널도 쓰시고 TVT도 쓰시고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트랜지션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쓰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는데 학생이 제가 알기로 이제 포닥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니아로 포닥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이걸 연속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 연구실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퀀텀 인공신경망으로 계속 연구를 하는 연구실은 글쎄 저 연구실밖에 지금은 퍼블리케이션 하는 연구실은 저 연구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조만간 그래도 저희 연구실에 트리플 AI 논문을 같이 썼던 연구실이 연세대학교 김성윤 교수님 연구실의 졸업생인 박지용 교수님이어서 조만간 박지용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고승우 교수님이나 연세대학교 김성윤 교수님이나 이런 연구실에서는 조만간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박수현 교수님도 박수현 박사님도 최근에 이제 뭐 패컬티로 가면 그 연구실도 이제 논문 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지금 당장은 논문이 나오는 데는 저 연구실밖에 없어요. 이 연구도 이제 저 연구실에서 유니크하게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큐믹스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클래시컬한 큐믹스, 저 큐믹스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관적이고 이제 에이전트들이 있으면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인데요. 멀티 에이전트의 강화학습을 바라보는 눈은 딱 하나만 포인트를 잘 잡으면 돼요. 어디? 코오퍼레이션. 어디서 코오퍼레이션이 발생하는가? 여기입니다. 믹싱 네트워크. 어디서 섞어주는가 정보를. 에이전트 1부터 n까지 있으면 얘는 옵저베이션 정보 유저 인풋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Q 밸류를 뽑아내죠. 이건 그냥 클래시컬한 인공신경망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Q 밸류를 믹싱 네트워크로 다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이 Q 밸류가 10이었어요. 얘는 Q 밸류가 20이었어. 근데 믹싱 네트워크 섞었어요. 그럼 토탈 Q 밸류가 30이어야 되죠. 근데 얘가 봤어요. 야, 내가 말이야. 해봤더니 말이야. 내가 Q밸류를 토탈 Q밸류 35 만들 수 있겠어. 네가 만약에 5로 희생을 해주면 얘가 30이 되겠네. 10이 증가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희생해 이겁니다. 뭐냐면 토탈 썸의 증가가 되면 어떤 애는 낮아지지만 얘가 살짝 낮아지면 얘가 확 커질 수 있으면 이렇게 코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준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이게 바로 코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믹싱 네트워크가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코오퍼레이션을 달성을 해요. 자, 이게 근간이 되는
알고리즘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리소스 리미테이션이라든지 다양한 통신 비슷한 환경을 고려했던 게 네트워크 기반의 AI를 많이 연구하셨던 이제 카이스트 이윤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이윤 교수님에서 나왔던 연구실에 멀티에서 강학습 논문은 이제 큐트란 이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도 사이테이션이 한 900, 800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 논문도 ICML 2018 정도의 논문이 실렸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들이고요. 어쨌든 이 큐믹스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설계했는데 그 이유가 요 에이전트가 가지는 뉴럴넷이 LSTM이에요. 시계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컴넷이나 이런 알고리즘들은 시계열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서는 시계열 알고리즘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이나 그런 시계열 알고리즘의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큐믹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LSTM을 퀀텀 버전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퀀텀 기반의 이제 코퍼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에 의해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퀀텀 기반의 LSTM을 바꾸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셔널 퀀텀 서킷을 심어놓고 이제 성능 평가를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클래시컬한 알고리즘을 썼을 때는 10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유틸라이즈 하지만 퀀텀 기반의 큐빅스를 쓰면 한 800개 정도면 됩니다. 엄청나게 파라미터 아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퀀텀 AI 장점보다 fewer 파라미터 유틸라이제이션, 더 작은 양의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 10,000개 넘게 쓰는 것과 800개 쓰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능 평가할 때 어떻게 했냐? 야, 너도 애플 투 애플 컴패리션 동등한 상태에서 성능 평가하자. 그래서 얘를 일부러 고의는 아니고 야 이거 성능 평가하려면 맞춰놓고 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얘도 10,000개가 아니라 800개만 줬습니다. 여러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아, 야 일부러 저렇게 성능 낮추면 당연히 성능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동등하게 비교를 해야지. 그쵸? 얘가 파라미터 800개밖에 안 썼으면 밑에도 800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지. 그런 다음에 성능 평가해야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큐믹스와 성능이 당연히 붕괴되죠. 그래서 퀀텀 큐믹스와 성능이 제일 좋고요. 큐믹스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녹색이 성능이 중간을 달려요. 인디펜던트 큐 러닝이라서 얘는 믹싱 네트워크가 없어요. 각자 따로 알아서 학습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쟤는 인디펜던트 도니까 콜포레이션 아니까 성능이 제일 나빠야 되는데 왜 얘가 성능이 중간입니까? 얘가 왜 제일 나빠요? 얘 믹싱 하는데 왜냐하면 800개로 파라미터를 고정시켜 놨으니까 솔직히 믹싱 네트워크에도 파라미터 한 2, 300개는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800개에서 2, 300개 가져오고 나머지를 나눠 먹는 것보다 차라리 각자가 N방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예,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퀀텀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고요. 제일 작은 양으로도 학습할 수 있으니까 밑에 애들은 성능이 붕괴된다입니다.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서스테너블 이 논문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학습하는 템포럴 퀀텀 멀티에이전트 강화학습도 구현해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이 결과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퀀텀 컴퓨팅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제 고성능 컴퓨팅이나 이제 슈퍼컴퓨터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국에서 최근에 나오는 스타트업들은 큐빅 하나짜리, 두 개짜리, 네 개짜리 퀀텀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그런 걸 만들까? 중국 애들 무서운 애들이죠? 왜 그런 걸 만들까? 얘네들은 요걸 노리는 거예요. 작은 양의 파라미터를 쓰고서도 굉장히 대용량 딥러닝과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원 큐빅, 투 큐빅짜리 퀀텀 컴퓨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고성능 딥러닝 성능을 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IoT 디바이스나 스마트워치나 이 핸드폰에서도 큐빅 하나짜리 모듈이 들어가면 굉장히 커다란 딥러닝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리얼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올해 논문을 써서 지금 인포컴 써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큐브 세틀라이트 같은 그런 굉장히 메모리나 컴퓨테이션 리미트돼 있는 디바이스에서 이제 큐브 세틀라이트를 이제 셀프 컨트롤 할 때 강화학습을 쓰는데 그것을 이제 퀀텀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논문도 썼었고요. 그래서 그 논문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고 TVT에도 제출해서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입니다. 오늘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가 아쿠아라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FSE라 그래서 Foundations of Software Engineering이라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중에서 BK11 우수 학술대 임팩트 팩터 4 정도 되는 굉장히 제일 좋은 학술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퀀텀으로 코드를 설계하면 이게 큐빗의 확률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코드 자체를 봤을 때는 안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혹시 리얼타임 시스템 설계 이런 쪽 코드 검증 이런 쪽 컴퓨터 공학 하신 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학부 석사 박사 컴퓨터다 보니까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말을 안 듣는다. 핸드폰이 먹통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껐다 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다. 잘 안 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껐다 키면 됩니까? 그럼 죽죠. 인생 로그아웃, 인생 퇴계, 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항공기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껐다 켰다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실시간 소프트웨어의 정의예요. 제가 정의를 너무 허접하게 내렸는데, 껐다 켰다가 안 되는 소프트웨어를 실시간 소프트웨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코드일수록 포멀 메소드라든지 그런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요. 굉장히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퀀텀의 소프트웨어 공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소속이다 보니까 연구를 막 적극적으로 못하는데 저 연구실은 항상 그래서 컴퓨터공학 전공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소프트웨어 공학을 진짜 전공하신 이은규 교수님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재 인포컴에 제출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퀀텀 기반의 강화학습이나 페더럴 러닝 논문을 지금 제출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논문은 올해 CIKM의 억셉트 논문이고요. 그래서 퀀텀 스플릿 러닝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액션 디멘션 리덕션에 대한 논문이 되겠고, 그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퀀텀 소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컨셉을 데몬스트레이션 논문이 올해 ICDCS 7월에 데몬스트레이션을 실려서 이제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저널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그 강화학습이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설계를 퀀텀 뉴럴넷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오토노머스 모빌리티라든지 다양한 UAV 환경이라든지 멀티로봇 코디네이션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성능 평가를 해서 IoT 저널이나 다양한 저널에 실었고요. 마지막 저널은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 과제로서 저희가 그 자율주행 환경에서 3차원 객체 인식 그냥 객체 인식에 사용했던 그런 이제 퀀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다차원 입력에 대한 처리에 대한 논문을 써서 억셉된 논문이 이제 엘제비어에 있는 뉴럴넷이라는 저널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가 2023년에만 나왔고요. 내년에도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또 이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꾸준히 연구 논문은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 이제 서밋하고 퍼블리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 밑에 파란색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이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 퀀텀 큐비트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로 믿는데 저도 한 5년 걸렸습니다. 5년 걸렸는데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컴퓨터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일반 물리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이거 할 때 퀀텀 하고 싶다는 학생이 왔을 때 나 하나도 모르는데 막 그랬었는데 물리를 제일 싫어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 입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공학과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전자공학과 원서를 안 쓴 이유가 나처럼 물리를 못해서 전자과를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과를 못 가고 컴퓨터는 그래도 좀 비벼올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퀀텀을 하시고 싶으시면 컴퓨터 공학 기준에서 토치 퀀텀을 돌려보시면 모든 물리학적인 현상을 그냥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수를 그냥 갖다 써서 코드를 돌려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뉴럴넷 함수 짜는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함수 이름만 좀 틀릴 뿐. 그걸 돌아가는 걸 보시고 하나하나 탑다운으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전산학에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따져봐야지 그나마 진도가 나가고 앞으로 나가지. 우리 큐빗 제1장 큐빗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면 한 3장까지 읽다 많은 현상을 한 3년간 반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오늘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테이션 러닝은 예외 상황에 대한 오류를 취하기 위해서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테이션 러닝.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항상 이게 딥러닝 구조를 보면, 자, 이미테이션 러닝 여기 돼 있는데, 자, 이거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뉴럴넷 구조가 있으면 여기 스테이트 정보와 액션 정보가 있는데 데이터셋을 이렇게 막 집어넣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셋에 따라서 유사한 스테이시 들어오면 액션을 뽑아내게 만들어놨습니다. 절대 유도리가 없죠. 그 주어진 트레이닝 셋에 맞게만 액션을 뽑아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외 상황에서 오류처럼 없죠. 아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뒤 만든 게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예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만들어야 내가 액션을 뽑아냈을 때 그 액션이 정말 허접하더라도 이 뒤에서 트리 서치를 하면서 좀 더 나은 리워드를 줄 수 있는 액션이 있지 않을까를 계속 트리 서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도리는 이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에서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성능 향상은 몬테칼로 트리서치에서 나와요. 그래서 질문하신 걸 다시 돌아가 보면 이미테이션 러닝이 예상에 대해 오류 처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몬테칼로 트리서치가 없다면 예스.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딥마인드 애들이 만드는 저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몬테칼로 트리서치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할 때에는 몬테칼로 트리서치까지는 공개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논문을 찾아서 몬테칼로 트리서치에 대한 서베이 논문이나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를 검색하셔도 몬테칼로 트리서치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냥 확률 함수로 임의로 찬다만 나오지 알고리즘이 디테일하게 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응용 분야마다 거기에 맞게 애드호크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을 채용하는가? 몬테칼로 트리서치.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주는 게 노하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자 알고리즘을 일반 컴퓨터나 노트북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구조 자체를 논리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지컬 에러 레이트는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큐빗에 존재하기 때문에 피지컬 에러 레이트까지 정확하게 구현할 수는 없고 그건 없다고 가정하고 뽑는 거라서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보면 이제 배치를 얻어서 양자 머신을 올리긴 하지만 시뮬레이션 할 때는 피지컬 에러이 없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네, 그러시죠. 건데요. 예, 예, 오늘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좋은 강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어, 그 많이 공부를 별도로 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그 수강생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혹시 뭐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그 받아주실 거죠? 나중에 네, 끝나고. 맞습니다. 예, 이메일 주십시오. 네, 이메일은 여기 밑에 있는 여기에 골뱅이 korea.ac.kr 골뱅이 gmail.com 다 됩니다. 여기 제일 뒤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있습니다. 여기. 예. 네. 저 이메일 주소로다가 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 강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